이어서 수어부 명료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어부 명료성이란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 내용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바꿔 말하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학생들이 그대로 알아듣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의미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일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명료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업의 명료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기에 제시된 6가지가 기본입니다. 첫째,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미 학생들이 지금 그 새로운 지식과 관련해서 어떤 기존의 현재의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활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요. 네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오감을 활용하는 거죠. 시각 자료라고 했지만 시각 자료가 어떤 오감각의 대표적인 자료라, 대표적인 감각이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정보를 우리가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거고요. 5번은 조금 독특한데 동형의 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 중에 뭐 뜻이 여러 가지 있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구분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수어부 결말 부분에는 수어부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해 줍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두 번째인 신지식과 그 현재의 지식을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선행조직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조직자를 연결하는 고리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제시는 초등학생들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으로 칠판에 단원과 공부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할 문제가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칠판에다 쓰거나 아니면 또 코팅해서 붙여놓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붙여놓고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붙여놓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끔 이제 공부할 문제를 상기시키기도 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는 수업을 다 하고 나서는 그것을 이제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소개를 명확하게 알린다고 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칠판에서 이렇게 학습 목표 아래에 활동 1, 2, 3 이렇게 활동 1, 2, 3을 항상 써놓고 그 옆에다가 추가로 수업 때마다 관련된 활동을 열거해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 1에서는 뭐하고 2에서는 뭐하고 3에서는 뭐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어서 또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다시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수록 수업 명료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자료를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거리를 측정하는데요. 지금 이게 보통으로 우리가 보는 지도죠. 서울 위치 보이십니까?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위치 보이세요? 거기를 어떤 거리가 더 가까울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제 빨간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두 도시를 비행기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는 게 짧을까요? 알래스카 쪽으로 거쳐서 가는 빨간 줄일까요? 아니면 태평양을 건너가는 녹색 줄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알래스카 쪽으로 거쳐서 가는 빨간 쪽이 더 태평양을 건너가는 녹색보다 더 짧다, 더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까요? 여기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실제로는 이 빨간선이 더 짧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까요?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려면 이제 실무로 축소판인 지구본을 가지고 가르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 지도보다는 이런 지구본에서 뭐 시를 이용해서 재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축적과 함께 재본다면 학생들이 이제 두 도시 간의 비행 거리를 비교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데요. 선생님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좌표에서 X축, 가로는 X축이고 세로는 Y축이다. 이 X축과 Y축은 직각을 이룬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X축이고 이것은 Y축이구나. 그 두 개 사이가 90도 직각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X축과 Y축에 이어서 칠판에다가 이런 X축과 Y축 사이에다가 Z축을 하나 그리면서 이 Z축이 X축하고도 직각이 되고 Y축하고도 직각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나중에 가르칠 때 좀 좋은 방법을 찾아내긴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글자인데 의미가 다른 말을 학생들이 혼동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말은 이제 글자는 똑같지만 뜻이 여러 개 있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배는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사람은 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제 수업에서도 그런 용어가 있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첫째, 뭐 거기 교재의 용어, 학생들은 교재에 있는 용어들은 전부 학술 용어잖아요. 학자들이 쓰는 용어나 초등학생들이 쓰는 용어나 고등학생들이 쓰는 용어나 다 동일한 용어를 쓰는데 학생들한테는 특히 어린 학생들 저학년으로 갈수록 새롭고 또 그게 어렵죠.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한자어라서 어렵습니다. 거기 보세요. 이제 사회책에 보면 경제 쪽에서 배울 때 회사에서 일을 하면 급료를 받는데 그것을 그런 급료 공식적인 학술 용어가 임금입니다. 임금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학생들이 알고 있는 임금이라는 말은 왕,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글로 써져 있으면 그리고 선생님은 그것을 회사 급료를 임금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약간 헷갈리죠. 왕하고 임금하고 어떻게 그 임금하고 이 임금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래서 선생님이 좀 구분해 줘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선생님, 내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선생님이 그 종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종교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독교, 뭐 불교, 유교 이러다가 누가 유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좀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유교가 종교냐? 그래서는 뭐 유교도 보통 종교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이제 뭐 얘기를 신랑이를 하다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전쟁 6.25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쟁 6.25가 종교라고 하는지 혼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나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그런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그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니까 선생님들은 그런 용어를 설명할 때 조금 뭐 자세히 구분해서 설명해 준다든가 어떤 학생들이 어떻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줘야 됩니다. 수학에서 중학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부터 소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옛날에 소수라고 하는 수 중에서 1과 그 수만 약수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5, 7, 11 뭐 이런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래는 소수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소수라고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처음에 선생님이 의도하는 소수,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꾼 소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눈동자가 의아해해서 선생님이 알아차리고 다시 비교해서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 자체에서도 소수가 벌써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학생들한테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어에 도치나 부정사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원래 의미가 뭔지 물론 선생님들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자 도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진도를 나간다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다른 유사 용어가 구분된다는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먼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학년에서는 더더욱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학생들한테 이제 내일 운동회 총 연습한다, 준비해 와라 그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이 뭐 준비해 왔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 왔겠습니까? 장난감 총을 들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운동회 총 연습 이렇게 말이나 글로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뭘 준비해 와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여기서 그 총이 전쟁용 총이 아니라는 거 약간 상기시켜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미가 여러 개 있으면 학생들한테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두발검사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두발검사, 내일 두발검사합니다. 준비해 오세요. 이러면 어린 학생들은 가서 두 발을 씻고 오는 거죠. 머리 검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어떻든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이 우리나라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학생들이 혹시나 오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여력이 있으면 학생들한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아주 쉽게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할 수도 있겠죠. 머리카락 검사한다. 요즘은 이런 검사 안 하겠죠. 예를 들어 운동회 전체 준비 연습을 한다. 뭐 어떻든 좀 풀어서 설명해 주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업의 명료성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전체 설명하면서 그 두 번째 현재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내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간단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이제 지도에 나타나는 교과서에 나타나는 그 지도를 가르치는데 그러기 전에 저학년에서 배운 마을 지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지도에 대해서 배운다면 학생들이 이제 새롭게 배울 지도 뭐 축적이나 기호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식과 연결지어서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것을 하는데 그거는 대체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는 새롭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학생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제 각 수업 결말 부분에서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 주시면 학생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명료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